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08회 동반성장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동반성장연구소 상임이사 허윤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108번째 동반성장 포럼은요. 유럽연합의 ESG 규제 동향과 한국 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의 이정은 교수님께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1년 전인 작년 5월에 있었던 제97회 동반성장 포럼에서도 ESG와 동반성장이라는 제목으로 ESG와 관련한 주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ESG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재무적인 성과보다는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 지표가 그 기업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ESG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듣기 전에요. 저희 동반성장연구소 정원철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선 어버이날이라 여러 가지 대접을 많이 받으실 텐데 또 불구하고 여기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장소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좀 온 거니까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군의 교수회관 또 여기 아로니에로 또 여기서도 2층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쪽이 제일 싼 것 같아요. 연봉가 그냥 여기서 할 예정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필요한 기본 지식이라고 할까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듯이 앞으로는 기업 경영을 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것 중에 하나가 ESG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나온 개념이라기보다는 그쪽 유럽이나 또 미국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큰 컨텍스트 속에서는 국제 정치적 이해가 있어야 이걸 이야기하기 쉬울지 모르겠으나 오늘은 경제학적 입장에서 하는 것이죠. 네. 이거 ESG 말고도 기업이 알아야 할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Social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왜 Environment하고 Governance는 명사를 쓰고 가운데 S는 Social, 형용사 쓰냐 그러는데 사실 Social은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 찾아보시면 소셜 매디어, 사회 공동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함께 또 알아두셔야 할 것이 아마 오래전부터 이미 1950년대부터 나온 아이디어 CSR 맞죠? 예, 맞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CSD Creating Shared Value 이거는 공유가치 창조 예, 맞습니다. 예.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낸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이따가 기회가 있으면은 이 교수께서 그것들의 차이점, 유사점도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GCC인가요? GCC, Good Corporate Citizen 되었고 기업들도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좋은 선한 기업으로서의 시민이지 않냐는 아이디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동반성장도 그것의 일환이라고 봐도 틀렸습니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부시자, 사회주의적으로 하자 그런 뜻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뭘 하면 좋겠냐 하는 것에 대한
OECD가 한 10여 년 전부터 표방하는 것도 있죠. 뭔가 포용 성장, inclusive growth라는 것도 있고요. 뭐가 있나? 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런 것들이 아주 넓게 보면 뭐 4천, 5천인가 4천인가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도 틀림없는데 오늘은 이정환 교수를 모시고 그 ESG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정환 교수 여러 군데 수소문 해봤더니 이정환 교수가 이 분야에서 제일 훌륭한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죠. 물론 저 뒤에 이종재 선생이 이미 발표하셨듯이 여기 와서 동반성장과 ESG가 동반성장 발표하신 적도 있고 여기 이태호 박사도 ESG 연구를 오랫동안 하셔서 지금 책도 한 권 있고 할 정도입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이정환 교수는 우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2000년에 입학했어요. 많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34년 후배예요. 농담으로 너가 지금 뭐 50대지 이렇게. 저 34년 후배이신데 그 한양대학 교수시고 여기 과가 경제금융과입니다. 예. 경제금융부. 예, 맞습니다. 네, 환영해 주시죠. 예. 계신 분 좀 앞으로 나오셔서 나중에 오신 분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가 최신경 하고 있어요. 하루공대 대학원생. 공대가 확실히 달라가네. 17년 잘 되고 있는데. 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EU의 ESG 규제 동향과 한국 기업의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크게 봐서는 ESG에 대한 어떤 개념 조금 소개하고 이 개념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조금 내용을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오늘 존경하는 정운찬 이사장님 모시고 동반선전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를 가진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최대한 간단하고 그리고 명쾌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ESG란 것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실제로 기업들에게 규제로 다가가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ESG 정책 분석 센터에 있고요. 한양대학교도 이제 ESG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결국은 ESG를 통해서 창업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양상이 계속 되고 있고 학교들도 결국은 이런 공헌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정책 분석 센터를 세웠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융위원회라든지 다른 데서 이제 민간위원으로 ESG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 센터 자체는 그냥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차원에서 ESG 정책 분석이라든지 특히나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규제에 가깝거든요. 공시라든지 환경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제 사회적 가치 평가라든지 혹은 탄소 데이터 같은 것들 그다음에 수업도 같이 하는 이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까지 하고 요새 많이 하는 업무는 ESG 관련 인프라 투자라든지 지역 개발 사업들이 사실은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이 많아서 그쪽에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기재부라든지 사실은 나라에 이제 인프라를 세워야 되는데 인프라를 세우는데 기존 인프라를 세우면 사람들이 반기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쪽 분야에도 연관이 돼 있어서 요새 이제 분석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분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뉠 건데요. 일단은 ESG에 대한 개념 그리고 EU가 ESG를 활용해서
기업들을 어떻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경제 안보의 개념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EU가 생각하는 통상의 개념, 지속 가능한 통상이라든지 무역의 개념하고도 연관이 돼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아마 전달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파트 1은 한번 여러 번 하셨겠지만 ESG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여지를 주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그 이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받는 비재무적 성과 지표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좀 브로드하고 막연한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인데 뭐 친환경 경영, 뭐 사회적 책임, 뭐 투명한 지배구조까지 이런 거에 다 포함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은 예전에 숫자로 보통 기업이란 것은 숫자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숫자로 잡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숫자화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지표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이긴 한데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느냐, 실제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런 이슈들이 아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 자체는 뭐 결국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세 가지를 평가해서 혹은 세 가지를 저는 이제 규제한다는 입장도 그러니까 EU의 입장은 규제를 해서 사실 뭔가 해보자라는 입장인데 이런 규제 방향에서 같이 가고 있다. 기업의 결국 자발적인 노력도 있지만 외부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이런 차원이 둘 다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든 비자발적으로 하든 성과라는 게 있을 거고요. 이런 성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아마 간단히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환경 관련 주제로는 보통 기후라 그러죠. 지금은 온난화가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온난화를 축소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방법,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 오염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되면은 사실 뉴스가 되면은 기업들이 또 타격을 입게끔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 다양성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자원 및 폐기물 관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 용어로는 순환 경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원을 얼마나 덜 쓰고 물건을 만들고 재사용해서 물건을 만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까지 높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환경 차원에서 구매 조달까지 가능하게 하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 분야가 아무래도 이제 동반 성장 분야도 굉장히 관련 깊은 분야긴 한데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 만족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다음에 최근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에 관해서 EU 쪽에서 굉장히 타이트한 규제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플랫폼들이 정보를 함부로 못 쓰게끔 하는 다양한 규제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별 평등,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지역사회 관계,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다음에 공급망 관리라고 해서 결국 아까 이제 동반 성장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결국은 모든 기업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이런 측면. 그리고 최근에 이거 조금 나간 이야기긴 하지만 경제 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관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모든 일본이나 EU나 미국이나 경제 안보의 핵심은 공급망 탄력성을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회 차원에서 공급망 관리를 하지만 공급망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결국은 공급망 탄력성도 유지하려고 하고 나라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인센티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정치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공급망 관리 이런 부분은 정치랑 진짜 밀접한 그러니까 경제 안보 분야에서 위험은 공급망 위험이고 공급망 위험 하려 그러면 기업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사회에 대해서 좀 해보면서 기업 데이터 관리를 하자. 탄소 부분에 대해서 해보면서 기업 데이터 관리를 하면서 우리 물류 동향이라든지 뭐 탄력적인 방향 이런 것까지 다 책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중대재해법 때문에 근로자 안전 등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지배구조는 사실 뭐 15년 전, 20년 전부터 나온 주제긴 한데 같이 어떻게 모자라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비재무적 성과라는 측면에서 같이 다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소액주주들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
그러니까 뇌물이라든지 부패 스캔들 같은 게 얼마나 없는지, 그러니까 로비 같은 거. 이게 사실 스캔들이라고 하고 요새 많이 쓰는 용어는 컨트로버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ESG 컨트로버셜 같은 것들이 있는지. 컴플라이언스에서 그래서 ESG 실사라고 하는 건데, 예를 탄소 얼마 배출을 진짜 측정했느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것들, 경쟁 관계를 공정하게 유지하느냐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고, 이게 재무적인 지표가 아닌 중요한 것들을 아마 다 모아놓은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 박사님이 ESG 투자에 관련한 강의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 사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ESG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다음에 미국의 뱅가드 같은 어떤 회사들은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별로 무기 제조란 것은 예전부터 나온 이슈긴 한데, 국가 이제 기업들이 하면은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리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업들에 대해서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파괴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 연기금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받아서, 시민의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쪽들에 대해서는, 특히 유럽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ESG 관련 투자 내용들이 강조가 되고 있다. 환경을 파괴하는지, 탄소를 배출 많이 하는지, 그다음에 무기 제조 같은 것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보고서를 직접 받아가겠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에 따라서 투자를 직접 안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정치가 또 나오는데, 중국 군수 관련 뭐 기업 투자 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라면 미국 내 사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국가 정보라든지 경제 안보 이슈까지 같이 겹치게 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는 수단으로도 사용이 되긴 합니다. 이게 뭐 자발적인 부분도 있고 비자발적인 부분도 있고, 국제 정세적인 내용들이 같이 겹치면서, 우리가 ESG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재무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들이고요. 다른 정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명분을 세워서 투자를 안 하고 투자를 배제하는 이런 양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투자만 안 하냐? 근데 실제 기업들도 ESG가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많이 ESG 경영에 또 뛰어들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자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하는 정부 차원의 부분도 있을 거고, 정부가 받아서 하는 투자 차원의 부분도 있을 거고, 실제 ESG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경우들도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뭐 아리백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협력사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이죠. 이게 아리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100% 재생에너지 생산, 그러니까 애플의 공급사는 삼성인데, 삼성도 아리백을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뭐 좀 말씀이 그렇긴 하지만 억지로 선언을 했다라는 입장이 있는 게, 애플에서 결국 요청을 했기 때문에, 결국 너네가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 커나큰 이제 공급망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애플이 이렇게 우리가 재생에너지 쓰자, 그래서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자, 뭐 삼성 없이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좀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여담이긴 한데,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미국만 해도 조금 2028년 되면은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탄소 에너지나 재생 에너지는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좀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여담도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망 내 뭐 단계에 대해서 노동권, 인권, 건강, 환경 보호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평가하는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콩고 인권 문제가 되니까 콩고에서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겠다. 코발트가 2차 전지의 중요한 원료고, 테슬라는 2차 전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콩고에서 코발트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 굉장한 원자재 공급망에 큰 차별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제노동, 유럽 업체들은 뭐 바스프 같은 업체들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글로벌리 우리가 공급망을 할 때 인권 실사 같은 것들, 협력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동기구 원칙 같은 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기업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투자자들에게도 혹은 소비자, 투자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결국은 이거 ESG에 관심을 이해하는 소비자라는 말이 조금 더 적합할 수 있는데,
제품 구매 시 ESG 활동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다라고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같은 값이면 뭐 적어도 ESG를 하는 기업들 걸 사겠다. 그리고 부정적인 기업들 뭐 최근에 많이 나왔던 뭐 남양유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구매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경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갑질 의혹이 있는 기업들 그런 것도 있고 뭐 가격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ESG 우수 기업에 대해서 추가 가격을 내고 구매할 의향이 있다. 그다음 뭐 10% 이상 실제 할지는 모르지만 뭐 한 5% 정도는 더 내고 살 의향이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ESG에 대해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ESG도 일종의 경제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디렉션을 주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공헌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공헌을 가져가는 부분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게 또 소비자와 막연하지 않은 게 소비자들 역시 이것을 따라서 투자를 이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사회를 생각하고 나의 윤리적 소비를 위해서 돈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상품을 사는 이런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ESG 경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요가 좀 줄었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변에 있어서는 ESG 경영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평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용평가에도 비재무적 성과를 반영할 것이다. 무디스라든지 뭐 피치, 그다음에 S&P 글로벌. 왜냐면 뭐 논리는 간단합니다.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지속 가능성. 이렇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위험성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기업의 스캔들이 났을 때 원래 잘하던 기업이 조금 문제를 일으키면은 예를 들자면 조금 뭐 기업의 경영진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원래 잘하던 기업이 잘못한 경우에는 뭔가 이게 체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경영진의 일부 일탈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원래 못하던 기업 그리고 뉴스에서 계속 때리던 기업들이 경영을 잘못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뭐 환경 문제 잘못 따랐다라고 그러면 타격을 굉장히 크게 입을 수 있겠죠. 결국은 ESG란 게 기업의 뭐 일종의 탄력성, 리자일런스라고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면서 신용평가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보다 더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뭐 신용평가 자체도 있지만 ESG 평가에 대한 내용 역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ESG 따로 평가해서 투자 결정에 반영하고 혹은 어떻게 보면 성과가 얼마나 나는지 모니터링하고 얼마 노력을 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아까 ESG 영역이 뭐 어떤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MSCI 기준을 보자라고 하면은 기후 변화, 뭐 자연 자원, 공해 및 폐기물, 환경적 기회, 뭐 인적 자원, 제조물 책임, 이해관계 반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쭉 측정을 합니다. 자기만의 방법들을 통해서 결국은 기업의 서면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이 공시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결과를 보는 그 점수를 매기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계속 등급을 매기면서 예를 들자면 뭐 연기금들이 이 등급을 바탕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ESG 등급이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ETF를 만들어서 투자 수요를 늘린다든지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병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업도 할 인센티브 어느 정도, 정부도 할 인센티브 어느 정도, 소비자도 이제 이 인식이 넓어졌고 신용 등급 회사들도 이거를 반영하고 있고 그런 결국은 ESG 평가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부터 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할 텐데 사실은 그 프리드만 독트린 우리 그 노벨상을 타신 이제 프리드만 같은 프리드만인데 결국은 1970년대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바탕한 주주 이익의 극대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기업이 아까 ESG를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가장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를 합니다. 결국은 기업이 역할이란 게 주주들의 수익을 늘리는 것이고 주주의 수익을 늘릴 때 어떻게 하냐면 사회 효율적인 방향으로 자원 배분을 하는 것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프리드만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돈으로 이제 사회공헌 활동하는 거는 기업의 주주 가치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효율이다. 사회공헌 하는 애들이 사회공헌 하는 기업들이 따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실 20세기 이전까지에는 기업의 어떤 구조를 바라보는 지배적인 관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CSB 개념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은 착한 기업이란 얘기가 나와요. 착한 기업이 성과도 좋다라는 이론들이 2010년대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착한 기업이란 게 고용주가 직원을 존중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기업들, 그리고 판매자로서 고객을 생각하는 기업들, 어떤 지역의 사회 환경과 선한하는 가치를 만드는 기업들이 결국은 성과도 좋은 게 아니냐라고 보는 또 관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전까지는 뭐 기업들은 물건 잘 만들어서 파는 게 가장 좋은 거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2000년대 초반 이렇게 넘어가면은 착한 기업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사회적 책임을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인데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기업들이 잘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역시 이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상호주의, 연결지향성, 투명성, 뭐 균형 용기 이런 것들을 잘하는 기업들이 다 잘한다라는 논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거는 CSV라고 이야기하는데 Creating Shared Value라고 이야기하는데 파타고니아 광고가 이게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잘 보시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삶을 산다. 그다음에 뭐 속죄한다. 시민사회주의 지킨 선을 행한다. 다른 기업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뭐라고 써놨냐면 자기가 만든 회사의 제품 사지 말라라는 광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환경 오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 않으라라는 어떤 착한 경영을 강조하죠. 우리가 이제 주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주주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팔아야 되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팔지 않아야 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이제 물건의 판매,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인 제품 판매량을 높이면서 기업 가치를 창출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타고니아, 퓨마, 네슬레 이런 기업들 착한 기업, 결국은 공유 가치 창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착한 기업, 친환경적인 제품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해서 결국 돈을 벌고 환경도 챙기고 기업의 주주 가치도 극대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갔다라고 해서 이거를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CSV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냐라는 이야기가 결국 ESG까지 대두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00년대 전까지는 프리드만 독트린, 2000년대 초 넘어가면 이제 코퍼 소셜 밸류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음악까지 깔리면 되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 될 거냐, 그것만 가지고 될 거냐가 이제 ESG 경영까지 나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트렌드인데 ESG는 2010년대 이후 트렌드고요. 그 ESG 경영은 이러한 뭐 프리드만 관점하고는 좀 상반되는 노선이긴 합니다. 결국은 지속 가능성, 기업이 오래 갈라 그러면 친환경 요소를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한 공고한 경영을 강화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착한 기업은 사실 자발적인 내용입니다. 자발적인 내용이란 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도 착한 기업을 원하고 수요자도 착한 기업을 원하기 때문에 기업이 착한 쪽으로 가면 된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러한 개념을 따르면 뭐 ESG 경영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수요와 공급의 뭐 균형점으로 이해하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근데 여기까지 가면은 괜찮은데 우리가 뭐 착한 기업들이 착한 기업을 하고 착한 소비자들 착한 소비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되는데 이렇게 끝이 안 나가고 있다라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쭉 봤더니 ESG 경영을 잘 하고 있고 뭐 이런 수요들이 있으면 착한 기업들이 착한 마케팅을 하고 착한 기업에 대한 수요가 되면서 뭐 프리드만의 어떤 독트린이 이쪽엔 적용될 수 있겠죠. 우리가 착한 기업을 하는 것이 물건을 잘 판다라고 이야기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착한 뭐 기업들이 착한 걸 통해서 뭐 다 만족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정부 동향이 그런 동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는 게 이제 나머지 반의 내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은 이겁니다. 착한 기업들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느냐는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엮어서 정부가 뭘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런 두 가지 관점들이 적용이 되면서 ESG를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대입시키는 논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착한 기업이 착한 수요를 만들고 착한 수요가 착한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물건을 팔게 하는 이쪽은 프리드만의 독트린 세계인데, 근데 기업 일부는 이런 게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관점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기술 개발적인 관점, 우리가 뭐 포터 하이포테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환경 규제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은 환경 규제를 통해서 오히려 기술 발전이 빠르게 된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뭐 EU식 방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두 번째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트로를 좀 그러니까 한번 파트를 길게 드렸는데, ESG 경영이란 것은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재무적인 내용 아니면 다 ESG 경영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경제 안보도 연결시킬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영역, 환경 영역 이런 것도 연결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표화가 편한 영역은 환경 영역이고, 환경 영역을 통해서 아마 규제화가 지금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EU에서는 뭐 ESG 혹은 지속 가능성을 경제 성장 이론으로 쓰고 있거든요. 경제 성장 이론으로 바꾸가면서 더 어떻게 보자면 친환경 성장을 하자. 그 유럽이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하게 갈 수 있는 친환경 성장론을 대두시키고 있다. 그리고 경제 안보 차원에서 이런 친환경 산업에 대한 어떤 결국 투자를 집중시키면서 경제 성장의 근원을 삼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길게 가는 또 논의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후 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결국 기후 리스크인데, 뭐 2022년이든 뭐 2030년, 23년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기후 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게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팔리던 것이 못 팔리고, 그다음에 뭐 집 같은 것도 못 쓰게 되고, 뭐 다양한 이슈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못 사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 리스크로 뽑히고 있고, 이것을 결국은 해결해야 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탄소를, 그러니까 규제의 핵심은 이런 내용입니다. 규제의 핵심은 왜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단순히 이제 주주를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좀 외부 효과가 분명히 생겨요. 외부 효과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반도체 만들려면은 물하고 전기를 엄청 써야 되는데,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를 많이 쓰면은 탄소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아까 이제 뭐 동반 성장하고도 유사한 내용인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대기업이 이제 주주를 위해서만 행동을 한다라 그러면 중소기업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단가를 깎아 내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전까지는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 사실 기업들이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주장들은 이런 외부 효과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었고요. 이제 외부 효과를 고려해서 우리가 뭘 강제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가면 규제 쪽으로 간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 쪽의 입장은 ESG 규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성 규제의 일환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좀 강화하고 간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탄소 국경 제도, CBAM이 탄소 국경 제도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탄소 국경 제도 좀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탄소를 많이 생산하면서 철강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외부 효과에 대해서 신경 안 쓴 게 아니냐. 우리나라, 그러니까 EU에서는 벌써 친환경 경제로 돌아가서 탄소를 안 만들면서 생산을 하는데, 그래서 가격이 비싼데, 뭐 한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탄소를 무지막지하게 뽑아내면서 싼 전기로 철광석을 만든다, 흔히 말하는 철강을 수출한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탄소 국경 제도라고 불리는 것에 어떤 세제의 근본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예전에는 무시됐던 외부 효과들, 기업이 사회적으로
나쁜 것을 행하면 나쁘진 않지만 좀 해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회적으로 혜택을 보면서 했던 것들이 ESG 쪽 입장에서는 이제 아닌 것 같다. ESG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외부 효과를 고려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공개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ESRS 등 최근에 ESG 관련해서 공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뭔가 하려 그러면 공개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라. 우리는 외부 효과를 조금 만들면서 그리고 글로벌을 위해서 이만큼 조금 희생을 하면서 뭘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안 하면 우리만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 관세를 매겨야겠다. 혹은 세금을 매겨야겠다. 이런 강력한 주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혹은 물건을 아예 EU 시장에서 못 팔게 하겠다. 이런 쪽에 굉장히 센 논리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드만의 독트린은 결국 외부 효과라는 게 사실 잘 고려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외부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주주들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코를 깨서 이게 특히나 탄소 관련이라든지 환경 관련해서 환경을 파괴시키면서 물건을 싸게 만들면 우리는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손해가 보는 게 아니냐. 그럼 너희 물건을 아예 뭐 안 산다든지 관세를 심하게 매긴다든지 아니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한다든지 모니터링 하겠다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세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 성장,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는 사실 이게 뭐 SDG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휴머니티 관점에서 나왔습니다. 지속 가능성 ESG라는 것이 원천은 휴머니티의 관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도 살피고 그다음에 기아도 해결하고 전직을 위해서 못 나눠 막고 이런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이유는 이런 규제와 자기네 규제에 입각한 기술 개발 정책을 통해서 거시경제 성장 정책까지 좀 나가고 있는 좀 복잡한 얘기로 가고 있다라고는 아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SG란 것이 큰 틀에서는 지속 가능성인데 큰 틀에 지속 가능성이고 좋은 일 하자죠. 좋은 일 하자라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데 꼭 그런 쪽으로 써야만 되느냐? 그런 쪽은 아니고 이후처럼 결국은 이제 지속 가능 성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성장의 근거는 친환경 기술 이라는 얘기를 하고 친환경 기술에서 사실 EU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 심하게 매기면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만 이야기 드리면 EU는 이제 경쟁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속 가능성인데 ESG인데 ESG를 경쟁적으로 뭘 한다? 그러니까 ESG에서 우리가 기술 개발하고 경쟁력을 찾아가지고 EU의 산업 전환을 이루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지금 정책들을 어마어마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뭐 대표적인 거 인베스트 EU 1조 유로 투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전반적으로 친환경 경제로 전환을 강조하고 이것을 통해서 표준을 만들고 글로벌 경제에서 승기를 잡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은 뭐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뭐 이중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디지털하고 환경 전환이고요. 그걸 탄력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 트랜지션 하는데 그다음에 포용 성장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 특히나 환경 분야에 대해서 처음에 사사보면 환경이 나오고 두 번째 사사보면 생산성이 나오는데 환경하고 생산성을 연결시켜서 경쟁 성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들은 사실 이제 경제 안보 관련한 내용들이고 이런 경제 성장론 차원에서 논의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EU에서 이거를 성장론으로 하려다 보니까 뭐 좀 부족하죠. 2015년, 16년부터 파리 협약이 나온 후부터 엄청나게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을 만들자. 그다음에 그린워싱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린워싱에 대해서 표준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투자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은행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이쪽에서 너네가 환경에 관한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정보 공개해라 라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것도 투자자를 좀 강제하면서 기관 투자자들 역시 환경 투자하라라는 그 지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이제 기업들도 정보가 제공해야 환경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갖추는 시스템.
결국은 EU가 본 것은 ESG 경영에서 본 것은 이 ESG 경영이 녹색 전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경제 안보를 유지하면서 녹색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아서 성장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큰 주제까지 넘어가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텍소노미,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면 얘기 드리면 텍소노미 많이 들으셨는데 텍소노미라고 한 거는 어떤 게 친환경 투자냐라고 정의를 한 것이고요. 이게 스탠다드가 없으면은 돈이 흘려갈 수가 없으니까 텍소노미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텍소노미를 적용하려고 그러면 기업들이 실제 이런 걸 사고 있는지에 대해서 디스클로저들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공시가 돼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정보를 공개하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거짓말일 때 페널티를 주는 제도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돈을 모으고 기업들이 실제 친환경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글로벌리 어떻게 보면 리드할 수 있는 이런 국가들을 만들자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유럽 뭐 이거 짧게만 말씀드리면 EU가 이제 아예 기후 변화 대응 목표를 상향 조정 빠르게 녹색 경제로 가면서 에너지 부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뭐 순환 경제 만들면서 이 친환경 경제 성장을 하겠다. 결국은 이거 한다는 얘기는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주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보조금하고 투자금을 어마어마하게 주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은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유럽들이 너무 건물을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그 유럽 그린딜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럽의 산업 정책입니다. 산업 정책이 2020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까지 한꺼번에 그러니까 녹색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디지털이 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럼 디지털 분야에도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다. 그래도 유럽도 이제 반도체법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반도체 성장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는 이런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규제, 환경 개선, 자금 조달, 뭐 숙련인거 이런 것들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한 5분, 10분 정도 할 얘기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 우리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서 아마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후 뭐 작년 이야기인데 환경이란 것은 규제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측정이 되면은 이제 규제를 만들어서 환경적이지 않은 이유는 강한 거지만 이유가 아닌 지역에서는 약한 것들을 고리를 삼아서 환경 규제를 좀 강화하는 입장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유 기업들은 잘 되고 이유 기업들이 아닌 기업들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의 근간은 흔히 여기 브뤼셀 나왔는데 브뤼셀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영국하고 EU 전역을 따지면 아직까지 전 세계 2위의 시장이고요. 뭐 영국이 빠지면서 전 세계 3위로 내려갔는데 EU 시장에 팔도록 물건을 안 만들면은 사실 세계에서 물건 팔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좀 어떻게 보면 비용을 높이고 자기가 혹은 EU 지역에 가진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친환경 규제 최근에는 최근에 이제 농장 같은 거 불내고 뭐 그 코코아 오일 같은 개발하면 이제 안 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토양에 대한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다른 나라에 못하는 것들을 자기네들이 포괄적으로 하면서 이쪽에 자기네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고 다른 나라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규제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서 삼성이나 LG라든지 포스코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 물건을 EU 시장을 포기한다는 건 전 세계 두 번째 시장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가져갈 기업들은 거의 없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착형 배터리,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팔아라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친환경 규제인데 뭐 삼성이라든지 애플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고요. 뭐 결국은 탈착형이 배터리 재생률을 높이다 보니까 탈착형 배터리를 가진 스마트폰을 팔아라라고 하는 정도로 규제를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실시간에 이런 대응, 물론 실시간 아니지만 2, 3년 안에 이런 대응들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EU 배터리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배터리법의 대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에 이제 탈착형 만들고 그다음에 그 배터리가 만드는데 아무래도 핵심 광물이라고 이야기하죠. 리튬이나 이런 거 많이 들어가는데 재생률을 굉장히 높여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규제들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작년에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작년에 설문조사한 결과고 그래서 그 기업들한테 물어봤습니다. 2023년 ESG 현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ESG 의무 공시는 사실 우리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서 ESG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라는 그런 부담인데 이런 부담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죠. 당연히 이거는 금융위원회에서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목해야 될 것은 공급망 실사, 순환경제 구축, 탄소국경 제도, 생물 다양성 대응 이거는 다 EU발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실사법이 그러니까 독일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EU도 곧 실행을 할 건데 공급망에서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는지 측정해서 보고해라. 그리고 실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조사해라는 얘기거든요. 혹시 거짓말하면은 페널티가 어마어마하게 달라붙을 수 있다라고 지금 로펌들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로펌들은. 왜냐하면 이제 실사 의무란 거는 진짜 가서 숫자를 확인해라라는 의무인데 그거를 확인 안 하고 대충 넣었다가는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은 어마어마한 소송이 붙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실사법들이 우리가 탄소도 측정해야 되고 측정을 해야 되는 이슈가 하나가 있고 잘못 걸리면은 이제 거짓된 정보를 공개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법적인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한 경로다. 그래서 기업들이 봤을 때 의무 공시는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봐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유예도 해주고 좀 몇 년간 책임 안 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걸로 공급망 실사를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책임들이 다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순환경제 구축은 EU의 아까 배터리법 같은 내용입니다.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자꾸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달성하려고 그러면 공급망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 공정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들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 제도는 더 힘든 제도인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국 탄소 배출의 70%는 전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전기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가 화력 발전을 많이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탄소 배출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를 쓰려 그러면 풍력이 좋거나 아니면 굉장히 넓은 땅이 있거나 그래서 태양광 패널 쫙 깔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지열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뭐 지열 소스가 좋든 여러 가지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한국하고 일본은 A든 B든 하나도 맞는 조건이 없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비쌉니다. 그 뭐 수소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는데 수소를 만들려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또 만들어야 돼. 전기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만드는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친환경 수소를 못 만들고 친환경 수소를 못 만들면은 수소 경제를 전환은 또 어렵습니다. 다 이게 얽힌 문제라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조금 얘기를 자꾸 새나가긴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오히려 수소 운송선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아마 이런 맥락 결국은 우리가 친환경 수소를 만들기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싼 국가에 가서 수소를 만들고 그걸 선박으로 운송해서 우리나라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들까지 아마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생물 다양성 대응 이런 것까지 다 EU 규제예요. 그러니까 공시는 우리나라 규제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 EU 규제 관련해서 기업들이 굉장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U가 이거 좀 설명 안 드렸는데 2019년 폰데라이어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이거는 강력하게 가겠다라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지금 6년, 5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일회성이 ESG 경영은 일회성이 있는데 EU발 규제라든지 EU에서 드라이브하는 어떤 공정에 대한 논의는 일회적이지 않고 약간 경제학적으로 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외부성,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ESG는 착한 기업인데 그런 거 아니고 외부성 논의로 연결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다. 그러니까 ESG 등급 중심의 투자라고는 좀 다르고요. 산업 공정을 바꿔야 하는 뭐 산업 정책, 자본시장, 그 거시경제 성장,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인프라 투자까지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태스크가 복잡한 이슈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도 결합이 돼 있어가지고 기술 개발하려고 그러면 벤처들이 있어야 되고 벤처들 만들려고 그러면 또 투자도 해야 되고 이런 벤처 캐피탈 정책까지 연결이 돼 있는 복잡한 정책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마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복잡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규제예요. 탄소 감축은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글로벌 규제로서 명분을 가지고 있고 이 명분을 가지고 EU에서 경제 안보도 챙기고 자기네 경제 개발도 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사실 이제 지금 금융위는 공시제도 마련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도 뭐 위원회 가서 하면은 이제 지금 1년 몇 년 늦출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제 녹색 규제라든 실사에 대한 규모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데이터 만들고 관리하는 이런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은 이제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환경에 대해서만 주로 EU 규제들 몰아치고 있지만 소셜 텍소노미 올해 만든다라고 작년에 만든다라고 약간 실패하긴 했는데 이제 사회 영역, 뭐 출산 휴가를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거 가지고도 또 물건을 못 팔게 뭐 논리는 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에 어떻게 보자라면 피해를 주면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키면서 기업들이 너무 생산 단가를 낮춘 게 아니냐. 출산휴가 안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물건 안 팔주겠다라고 하면은 뭐 또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약간은 그런 논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드리면서 아마 발표를 마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되게 많은 내용들 ESG가 굉장히 자발적으로 가다가 규제로까지 그리고 경제 성장까지 간다라는 내용들을 쭉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요거 말고라도 ESG 전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아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